요즘 경매 매물 많이 보이시죠? 그런데 그냥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특히 임의 경매가 늘고 있다는 건 진짜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임의 경매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돈을 못 받은 담보를 회수하기 위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바로 실행돼요. 즉, 지금 임의 경매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파산 직전이거나 이미 파산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버티기 힘든 상황인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건 누가 예측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 법원 경매 공고에 매일 올라오는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의 경매로 개시 결정된 집합 건물이 1만 1,11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8,572건이었는데요. 불과 1년 사이에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00건을 넘겼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합 건물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같은 수익형 부동산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주거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상가까지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늘고 경매 물건이 쌓이면 당연히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주변 시세도 같이 낮아지고요. 시세가 낮아지면 매도도 더 어려워지죠.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매가 무서운 이유예요. 단순히 그 집 싸게 나왔네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어요. 주변까지 완전 썰렁해요. 주말 오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한 건물 앞에서 들은 말입니다. 유리문마다 상가 매매, 임대 안내문이 겹겹이 붙어 있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불 꺼진 점포가 층마다 줄줄이 이어집니다. 9층짜리 건물에 130곳 넘는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 곳은 10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슷한 시간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도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역세권 주변은 꽤 활기차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고 역 주변을 둘러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도시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역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면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아파트 바로 앞 상가조차 불이 꺼진 채 비어 있고요. 심지어 비수기가 없다고 알려졌던 상권에서도 빈 점포가 계속 눈에 띕니다. 동탄 신도시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인데도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근처 주상복합 상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시기나 위치는 다 다른데 지금 이들 신도시가 보여주는 풍경은 너무도 비슷합니다. 아파트는 가득 찼지만 상가는 비어있고 도시는 마치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니, 신도시들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청라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예요. 국제업무지구, 대형 호수공원, 넓은 도로, 계획적인 도시 구조까지 겉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죠. 다산 신도시도 서울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 한때 수도권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곳이고요. 동탄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대형 신도시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왜 하나같이 비슷한 풍경을 보여주는 걸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죄다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고 주상복합 중심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상업시설,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수요가 충분한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분양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라의 어떤 복합상가는 입주 초기부터 분양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비싸면 임대료도, 관리비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부담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다산 신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업용지 비율이 약 3.6%인데 이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신도시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상가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상가가 많아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임대료가 내려가야 정상인데요. 현실은 그 반대였어요. 왜냐? 신도시 상가들은 대부분 최고가 경쟁 입찰로 공급됐거든요. 건설사들이 토지를 높은 가격에 사들였고
그걸 되팔아야 하니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 상가를 산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을 감당해야 하니 결국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기는 침체됐고 소비 여력은 줄어들었고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버렸어요. 아파트 가격은 올랐을지 몰라도 정작 신도시의 상권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고 상가들은 하나 둘씩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평균 공실률이 13.3%에 달합니다. 오피스 상가는 18.7%, 중대형 상가는 13.6%, 소형 상가도 6%에 이르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체감이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 현장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한 상가는 분양가가 12억 원대였어요. 하지만 공실이 계속되고 금리는 오르기만 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경매에서도 3차례나 유찰됐고 결국 낙찰가는 3억 원대.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죠. 상가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말 그대로 들고 있으면 망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신도시 아파트 시장은 반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동탄, 남양주, 다산, 청라, 송도 등 일부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조건 덕분에 전고점에 다시 진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상가는 정반대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신도시 상권은 주택시장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라서 아파트는 잘 팔렸지만 이 장점이 상권에는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왜냐면 소비가 지역 안에서 돌지 않고 전부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형 쇼핑몰, 외부 상권까지 지역 소비를 흡수해버리면서 신도시 동네 상가는 결국 편의점이나 학원 같은 필수 업종만 겨우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역시 금리였습니다. 지금 상가 투자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연 5에서 6% 수준이에요. 임대료를 받아도 이자도 못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는 예전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계속 나가는 부담 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임대료를 반토막 내거나 렌트 프리 조건까지 내걸어도 정작 문의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곳에선 수억 원을 깎아도 상가가 팔리지 않아 절망에 빠진 은퇴자의 한숨이 들리고 5억 원 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모든 걸 경매로 넘기고 큰 손실을 떠안은 30대 청년의 절규가 들립니다. 심지어는 자금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 완치됐던 병이 재발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도시 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곳은 지금 누군가의 꿈이 무너진 말 그대로 거대한 빚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공실지옥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걸까요? 먼저 살펴볼 곳은 경기도 평택의 고덕 신도시입니다. SRT와 수도권 전철이 동시에 지나는 지제역이 있고 고덕 IC를 통해 수도권 어디든 연결되는 입지죠. 게다가 인근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기대감이 엄청났던 지역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도 엄청나게 들어섰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8억 9억, 심지어 10억까지 치솟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값도 하락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상권입니다. 상권은 사실상 죽었다고 표현해야 할 수준이에요. 특히 지식산업센터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에 들어가 보면 기업 대신 공실만 가득합니다. 연면적이 약 4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한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통째로 비어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고덕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경기도 전역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수만 호실 중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어떤 센터는 1층 상가 감정가가 16억 원이었는데 계속 유찰되면서 3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남양주 다산으로 가보죠. 여긴 8호선 연장이 되면서 잠실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해진 곳입니다. 중심에 있는 아울렛은 주말만 되면 북새통이죠. 누가 봐도 황금 입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울렛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면적 1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그 안을 트램이 다니면서 입주사 직원들과 손님들을 실어 나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유동 인구가 너무 없어서 트램은 운행도 제대로 못 해보고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상가 상황은 더 심각해요. 1층을 따라 길게 늘어진 상가들,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데 그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임대료 협의, 렌트풀이 이런 현수막을 걸어놔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그 수많은 공실들 하나하나에 전부 실제 주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겐 인생 전 재산이고 누구에겐 빚으로 남은 부동산들이죠. 이런 현상은 새로 생긴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기 신도시의 상징이었던 일산을 볼까요? 한때 권리금만 수천만 원에서 1억을 넘겼던 라페스타, 지금은 렌트프리 조건을 걸어도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 하나만으로는 도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이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의 지역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평택 고덕신도시부터 보겠습니다. 이곳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의 분양가는 약 4억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는 3억 6천만 원대. 수천만 원이 빠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팔리지 않으니까 월세라도 놓아보려 하지만 현실은 더 처참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그런데 이 조건조차 나가는 게 없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양 당시 4억대 매물을 70% 대출로 샀다고 가정해보죠. 대출금 2억 8천만 원에 현재 금리 기준 월 이자만 최소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입니다. 월세 6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매달 최소 60만 원을 본인이 더 메꿔야 해요. 팔자니 수천만 원 손에 들고 있자니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올해 실제로 있었던 40대 초반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때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한꺼번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이 70에서 80%까지 나왔거든요. 총 8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고요. 그런데 완공 이후 기다리고 있던 건 공실 폭탄이었습니다. 세 호실 모두 임차인을 못 구하면서 그가 매달 감당해야 했던 대출 이자만 무려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3년 넘게 이자를 감당하며 버텼습니다.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돌려막으며 버틴 끝에 결국 2024년 초 신용대출 연체를 시작으로 무너졌습니다. 세 호실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동안 낸 이자에 경매로 인한 시세 손실까지 합치면 총 손실은 4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 반응은 딱 둘로 나뉘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사라고 했냐? 본인이 욕심부린 결과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 반대로 이건 분양사의 잘못이다. 월세 수익으로 이자 내고도 남는다고 말했던 분양 설명이 문제다.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요?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공실이 계속됐고 대출이자와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비용은 계속 나가는 구조. 결국 자금 흐름이 무너졌고 이 흐름이 끊기자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결과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만 남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승장,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자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아파트 같은 주택대출을 강하게 조였어요. 집값은 폭등하는데 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히자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갈 곳을 잃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상가가 대안처럼 떠올랐습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분양가의 70%, 많게는 8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있었으니 현금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수억 원짜리 사무실의 주인이 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법적으로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반 직장인, 주부, 은퇴자들은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양회사들이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분양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서류만 넘기면 정보통신업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주겠다며 제안했고
수십만 원만 내면 대리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제조업, IT도 아닌 임대사업자도 된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개인들이 괜찮은 투자처라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회사는 대출이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은행에선 5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도 남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실이 많아 월세 수익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수백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투자자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허위에 가까운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분양회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겠죠. 그리고 과거 정부의 규제 정책이 이런 왜곡된 투자의 흐름을 유도한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 요인이 얽히며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겁니다. 부동산 폭등 시기,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자 정부는 주택시장을 강하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막고 세금 부담을 늘리며 주택에 대한 진입 장벽을 확 높였죠. 그런데 이 와중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지식산업센터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대출도 쉬웠고 세금 부담도 적었고 심지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이 불균형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고요.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몰리니까 일단 지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기업 수요가 있는지, 과연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입주할지 따져보지도 않고 공급부터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무려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됐습니다. 그야말로 공급 폭탄이 터진 거죠. 심지어 어떤 건물은 법적 문제로 인해 아예 건물 자체가 폐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험은 예고돼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과도하다고 경고해왔고 신규 착공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익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빈 땅을 그냥 둘 리 없는 건설사들, 결국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중 상당수가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지식산업센터뿐 아니라 상가와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신도시는 수요가 탄탄하니 공실 걱정 없다.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남는다. 요즘 상가는 수익률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투자 중 상가가 현금 흐름의 최고다. 이런 말들을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상권과 임대 수요는 따져보지도 않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약부터 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임차 수요의 공실이 길어졌고 겨우 세입자를 구해도 월세는 분양 당시 제시된 수익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약국, 학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장사된다던 업종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 바로 소규모 자영업자이자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금, 전세보증금, 오랜 저축을 합쳐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샀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내며 버티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분양 광고와 상담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던 이들 중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흐름, 규제와 완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익을 좇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편의점 하나만 들어오면 성공할 줄 알았던 상가는 공실로 버텨야 했고 월세를 낮췄더니 자산 가치가 무너졌고 이자와 관리비는 그 사이 수천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송도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개인의 투자 실패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만들어낸 투자 왜곡, 분양시장에 과장된 말들, 수요보다 앞선 공급.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라는 점을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부동산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냉정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투자,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